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오늘 또 정말 이분이 특종 기자인 줄 알았는데 대박 기자로 거듭났어요. 시사인 팟캐스트 역사상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시는 정의상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엄청 시사인에서 좀 격려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유튜브 최고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최고 기록이에요. 본인은 모르세요? 네,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딴 팟캐스트에서 39만 찍었다고 막 자랑한다는데 아니 그것도 알려줬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리고 뭐 다 다른 그 자한당 국회의원이 뭐 아주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알았지. 정말 거기까지 네. 이게 흘러갔나 보네요. 네. 자한당에서 방송이. 이렇게 항의 전화 왔다는 건 내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터뷰는 하자고 그랬어요. 아 좋아요. 뱅뱅 기자라고 또 하죠. 무슨 취재만 할 때만 하면 뱅글뱅글 주위를 돈다는 이런 거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드려야 돼. 이분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언제 몰래 카메라 한번 찍어서 김은지 기자 올려주세요. 남이의 노래를 거기다 배경음악으로 깔면 요즘은 좋아요. 좀 안 돌아요. 요즘 안 돌아요? 심각한 취재를 안 하니까. 네. 또 견장의 말씀을 하시네요. 봅시다. 네. 정의상 기자와 더불어 오늘 2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도 모셨습니다. 차영석 기자,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예, 이미 목소리로 또 인사 다 했어요. 하여간 차영석 기자는 노심초사 안절부절. 네, 이런 목소리 크게 하지만 해주세요. 덤덤을 지향하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의상 기자와 더불어 반민특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사실 이제 반민특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좀 주목받아야 되는데 어찌된 게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문에 이게 새로운 그렇죠. 그 실시간 검색어로 떴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정부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나 원내대표의 말이 뭐 이제 그 화제가 됐었죠. 그랬다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해요. 덕분에 이제 다시 역사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사인사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반민특위 총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로서 현대사라는 이제 고정 지면을 맡고 있는 정의상 기자가 오늘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민특위를 총괄했던 김상덕 위원장의 외아들을 만나셨죠.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소개도 했었거든요. 민족 문제, 친일 문제, 시비가 있는 문제 가지고 뜻이니까 또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렇죠. 네, 들여다봐야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반민특위랑 반문특위를 헷갈리는 거는 한국인이라면 좀 말이 안 되잖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반문특위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본인으로서는 명확하다고 명쾌하다고 생각했던 해명이었을 겁니다. 네.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우리 궤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궤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반민특위에 끌려가신 분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친일파들 중에서도. 네, 나중에 얘기를 하죠. 반민족 행위자라고 예. 이렇게 된 사람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비슷한 궤변으로 자기 친일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여간 그 정의상 기자님의 화법의 특징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말을 툭툭툭툭 던져서 그거를 김은지 기자가 정리하잖아요. 이런이 조회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 맞아. 이번에도 궁금해요. 네, 대박 엄청 예감인가요? 그러니까 대박 예감. 그래서 일단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반민특위는 뭐 우리 이제 역사에서 뭐 일부 우리 역사학에서 배우고 그래서 알려져 있는 바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네.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1945년 8.15 우리가 광복을 맞고 나서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네. 전 민족적으로 그때는 뭐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진영해서 독립이 되면 우리는 과거 일제 잔재 친일파를 청산을 하고 민족 정리를 확립하는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게 모든 게 이정표고 좌표였거든요. 모든 세력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남한 북한 분단이 되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친파 정리를 하고 우리 남한대로 친파 정리를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3년 동안 못하지 않습니까? 1948년 이제 남한만에 정부 수립되고 건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때 재헌의회에서 그 숙제를 해결하자고 해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관련한 법률을 이른바 반민법을 이제 제정을 하죠. 여러 가지 국민
요구 속에서 그래서 반민특위가 결성돼서 1948년 9월 법이 공포되고 49년 1월 5일부터 문을 열고 이제 친일파 청산 작업, 처단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됐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때 예.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이제 반민특위의 위원장을 하셨던 김상덕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위원장이 김상덕 위원장인데 경북도 대표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전국의 팔도, 그러니까 그때는 전국 팔도였으니까 예. 전국의 그 국회의원들 각 도대표 국회의원들 한 분씩을 특위위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해서 선임을 해서 위원장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상덕 위원장이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이제 뽑히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그다음에 난징, 충칭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정부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약삼 김원봉 선생과 함께 같이 의열단 활동도 하시고 예, 이후에 그 조선의용대 나중에 이제 그 활동도 김원봉 선생 같이 하시고 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독립운동에 청춘을 불사르고 매진해왔던 분이세요. 김규식 계열이었고요. 임시정부 부통령 김규식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국 귀국할 때는 임시정부 문화부장으로서 귀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그 좌우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네. 민족적으로 단결해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그 합작 운동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었는데 네. 그때 백범 경구 선생도 그랬고 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도 그랬고 김규식 박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게 이제 성사되지 않고 이승만 계열에 의해서 남한만의 단독 승부가 그렇죠.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불참을 선언을 하잖아요. 선거 불참을. 네. 근데 그래도 임정 계열의 요인들이라든지 그다음 민족주의자들은 많이 출마를 합니다. 국회에. 무소속으로. 네,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상덕 선생님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친일파 청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그래서 재헌의회가 제정한 법 중에서 세 번째가 반민법이었어요. 그 그렇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임시정부부터 이렇게 쭉 활동하셨던 김상덕 위원장이 이제 중심에서 활동하셨는데 네.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굉장히 방해를 받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예. 있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일반 시민이야 뭐 이미 8.15 광복 이후에 바로 시작돼야 될 일이 3년 동안 그렇게 그렇죠. 지체됐으니까 정말 만시지탄이 감이 있지만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때 교통이나 그때 통신이 지금과 같지 않고 불비했던 시절에도 엽서라든지 전신을 통해서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친일파하고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제보를 하고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사실. 그게 네.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반민특위 사무실에. 근데 이제 네. 초기에 사실 반민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항이 거셌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그 남한 미군정 아래서 사실 미군정의 친일 경찰들이라든지 친일파들을 중용을 하면서 네. 주요한 그 힘을 가진 세력들 군대 경찰 쪽에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꼬인 예, 거네요. 예. 그런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힘을 방해를 돌파를 하고 과연 효과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친일파를 처단해낼 수 있을 것인가, 친일 척결을 하고 그 민족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반민특위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그때 지금 요즘 보면 세월호법이라든지 다른 과거사 특별법 보면 참 부러울 만한 법이었는데요. 오히려 훨씬 진보적인 예. 그때 당시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특별경찰대까지 아 그래요. 예, 둔 막강한 권한. 이제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그 방해를 봉쇄를 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 그런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상덕 위원장이 그런 강력한 법 권한을 가진 법안을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망이 아주 컸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건데 그렇죠. 근데도 이게 안 됐다는 게 그렇죠. 참 속상한 것 같아요. 초동부터 방해 세력이 방해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우선 정점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부터 방해를 했죠. 왜냐하면 친일파의 힘을 빌어서 어떤 친일파와 결탁을 해서 손을 잡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을 그 사실 친일 청산을 하고 그 처벌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친일파들은 반민특위를 주도한 민족주의 그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똑같습니다. 요즘 같이 빨갱이 공산당이다. 정말 그런 단어를 그때부터 썼나요? 예. 그래서 그 친일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처벌돼야 될 친일 행위를 한 대상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반공 걸기대회를 엽니다. 반민특위 그러니까 법 공표된 다음 그렇죠. 날. 다음 날. 네, 반민법이 네. 그 공포된 다음 날에 그 밀정 출신의 이종형이라는 사람이 그때 대동신문 사장 이종영 대규모 반공대회를 열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구호들이 진짜 민족 반역자는 반민법을 만든 빨갱이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날 집회에서 축사가 낭독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가 그날 집회에서 그렇죠. 낭독이 돼요. 대독 이범석 총리 대독 네. 그다음에 이명신 상공부 장관 그다음에 윤치영 내무부 장관 직접 참석해서 운시한테 그 두 사람은 윤치영 이명신은 임전보국단 이사로서 친일파들이었어요. 그런 친일파들을 초대 내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을 한 데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정부 차원에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반공 걸기대회 형식을 빌어서 반민특위 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 거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때부터 우리가 빨갱이. 이게 빨갱이 그렇죠. 색깔론이 정말 그렇죠. 지긋지긋하게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물고 있는 건가요? 거죠. 우리 유튜브에도 시사인 좌빨 빨갱이 방송이라고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빨갱이란 빨갱이. 말로 이렇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반민특위 간부들을 죽이려는 소위 말하는 그 암살 공작도 있었어요. 맞아 그 테러 위협까지 그러니까, 느꼈다고 예.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9월 22일, 48년 9월 22일 통과하고 10월 달 들어서 이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가동을 철저히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노덕술이라고 그때 그 경찰에 이제 악명 친일 경찰이죠. 고문의 이제 대명사고 원조 고문 기술자들 네. 독립군 상대로 했던 그 그러니까 노덕술이 그때 약산 김홍범 선생도 뺨 부끄러운 맞았다고. 관계 뺨을 맞아갖고 노독술한테 그런 그게 정의상 선배 기사인데 예. 네, 그건 이제 수치스러운 그거는 일이 한 해 있다고. 전이었는데 예. 47년에 그 연도가 술술 아까 나시네요. 날짜도 네. 날짜도 외우던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벌써 이제 외우시나 봐요. 연도가 막 나오시네요. 그건 이제 예. 취재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과로안의 외우면 이제 현대 학교 때 이렇게 세력이니까. 했으면 시험은 잘 봤을 텐데. 네, 그래서 김원봉 네, 김현봉 얘기. 그러니까요. 약산 김홍 선생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파업 사태가 있었는데 그 남로단계에서 이제 또한 파업 사태가 있었다 47년 저 오순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이제 공동의장이었기 때문에 약산 김원봉이 네. 그쪽이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당신이 그 배우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노덕수리가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제 뺨을 때리고 이 빨갱이 두목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겪었던 그 김원봉 선생이 돌아와 사흘 밤을 이제 자기 비서진과 같이 있으면 사흘 밤을 울면서 일제 그 친일파 놈들이 판을 치는 나플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는 제명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 한탄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몽양 선생이 이제 서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격당해서 그 장례위원장을 약산 김홍 선생이 맡습니다.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밀양에 있는 고향으로 들어가 있다가 경찰 안에 자기 정보원이 있으니까 제보를 해온 거예요. 지금 테러 위협이 있다. 제거를 하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그때 둘째 아이를 낳은 네. 그 어린애를 안고서 일단 담을 그러니까 우선 피하죠. 피하고 그렇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약산을 공격하는 테러 무리들이 그렇죠. 쳐들어와서 내용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김은지 기자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노독술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가게 그래요.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해방후에도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반민특위의 활동조차도 위축되고 심지어 이런 독립지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여러 가지 순환을 겪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반민특위로 가게 되면 반민특위가 이런 위협, 테러 위험까지 느끼면서도 이제 뭐 1호 검거범까지 이렇게 내면서 활동을 그래도 이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반민특위를 그때 지지한 것은 국민이었고 네. 전체 국민이었고 그다음에 이승만의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의 그때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 포함해서 이제 그쪽 공권력도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네. 상황에서 1월 5일 날 그러니까 1949년 1월 5일 날 지금 없어진 광화문에 예전에 그 조선선거보감원의 중앙청 네, 중앙청. 그 205호실에 이제 현판식을 하고 이렇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네. 강력하게 활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1월 8일 날 1호 검거자를 이제 체포를 하죠. 1호 검거자는 누구였죠? 그때 화신백화점 총수였던 박흥식이라고 그 사람이 조선 식민지가 일제 강점기의 가장 조선 최대 갑부였는데 네. 일제 비호 아래서 최대 갑부로서 뭐 비행기 만드는 제작 회사까지 만들어서 태평양전장에 바치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에 있어서는 돈과 이 재력을 가지고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박흥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박흥식이 자기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해외로 도망가려다 그때 뭐 김모 차관 비슷하네요. 바로 기나기 금지 됐군요. 시원하게 이름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도망가려다가 특경대에서 체포가 됐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1호 이렇게 잡히고 상륙. 역사가 늘 반복되네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산되지 네. 않는 역사는 이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지.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정희성 선배가 보는 이 원고가 저희가 보는 원고랑 달라요. 근데 네. 우리가 보는 원고에 지금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서 1월 5일 중앙청 205호 이렇게 1월 숫자를 8일.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고 계시네요. 기사를 썼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래도 숫자를 그렇게 기억하는 게 쉽진 기자로서 않은데. 이렇게 선배 기자의 이런 모습을 뭐, 담고 본받아야 해요. 오래된 얘기는 알고 최근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너무 겨냥해요, 말씀을. 자기네 집 호수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몰라서 우리 자기네 아이들한테 전화로 집은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몇 호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본이 없는 질문을 막 하셔도 다 막힘이 없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숫자를 막 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참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1호를 체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잘 일이 이렇게 좌절된 반민특위가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이제 이승만 정권 그렇죠. 때문인가요? 예. 그게 1월 8일 날 박흥식을 기점으로 해서 2월 말까지 688명을 체포를 해요. 아, 그래 꽤 2월까지 성과가 있었네요. 한 달여 만에.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당 그 최남선이라든지 네. 춘원 이광수 이광수. 같은 이런 그 문단의 거두들도 사실 일제 말년에 굉장히 참 극심한 친일 활동들을 하고 이랬기 네. 때문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김성수 인천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 경성박지 경영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에 변절자 중에 최린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도 네.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까 그 왜 반공대회 열었다던 그 대동신문 이종형도 사장 이종형 그 사람도 그렇죠. 바로 검거가 되죠. 10일 날 그렇죠. 1월 10일 날 네. 검거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 688명 중에서 약 37% 250여 명이 친일 경찰이었어요. 노독수를 필두로 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경찰들을 친일이라 해서 건드리면 나라를 누가 치안을 지킨다는 말이냐 하면서 담화를 내요. 즉각 그걸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말에 담화를 내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김병로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정부에 견제를 하죠. 담화를 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법원장. 대법원장 네. 명의로 네. 담화를 내요. 네. 행정부는 그 간섭을 중지하라고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주 적법한 일로서 정부는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이제 담화를 네. 내요. 그리고 국회도
특위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뒤에 그 행정부 견제라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그런 방해 작동을 중지하고 협력하라라고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그 눈에까지 갔던 반민특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그 법령 개정을 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잖아요. 정부안으로. 그때 네,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버리는 내용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됐죠.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비교적 신사적인 방법이라고 자기 본인으로서는 생각해낸 게 필동에 있던 그 반민특위 위원장 관사로 쳐들어가요. 이제 김상덕 직접,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 집으로 네. 찾아가서 비교적 신사적인 건가요? 비교적 신사적인 협박, 회유 협박을 하러 예, 갔습니다. 예. 세련된 예, 협박.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 이제 경무대 경호실 요원들을 먼저 보내서 이게 저기 반민특위 특경대 경호 요원들을 쫓아내버리고 쫙 장악을 하죠. 그 관사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응접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김상덕 위원장의 중학생 3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네. 그 분이 이제 그때 중학생 3학년으로서 그 모습을 응접실 방에서 이제 자기 누나랑 같이 이승만과 김상덕의談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고 기사를 있습니다. 쓰신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를 조금 전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임자 살살해 풀어줘 이제 노독술이고 경찰이고 다 풀어줘. 그리고 살살하고 그다음에 임자도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했지 문교부 장관이든 문화 쪽으로 내각에 들어오면 자리 하나 마련해줄 테니까 살살하고 끝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살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김상덕 위원장은 아니 이 박사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우리 독립운동 진영이 꿈이 뭐였고 뜻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할 때는 일제 협력했던 친일 매국 역적들은 전부 처단하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버럭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버티면 재미없다. 그 뒷감당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 알라는 식으로 협박을 이제 하고 화가 나니까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박사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박차고 나간 뒤에 그 관사에서 이제 김상덕 위원장 이제 아들을 중학생 3학년이면 불러내 가지고 내가 이 박사 성격을 잘 아는데 저렇게 나갔으니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화를 내고 나갔으니 우리 가족에게도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너는 오늘부로 나는 여기 관사에서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반민특위 사무실로 너는 오늘부로 정릉에 있는 정신학교에 가서 그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학교 다녀라. 경신학교. 경신학교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때 3학년이 경신학교에서 이제 숨어서 그 피해서 생활을 했다는 거 이제 그것을 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고난과 핍박에 진짜 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그렇게 협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협박하고 간 뒤에 한 일주일여 지나서 그게 사실이 됐어요. 어머. 6월 6일 날 중부경찰서장이 서울 시내 그 친일파 출신들 경찰들 들 차출을 해가지고 한 80명을 데리고 중무장에서 와서 반민특위 가서 특경대들 다 그 위협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다음에 그 반민특위 사무실 205니까 2층이죠. 2층의 사무실에서 조사관들이라든지 그 반민특위 직원들을 아주 무차별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아니 근데 명분이 뭔가요? 사실은 중경상을 입고 다 적십자를 명분이 어딨어? 정말.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서 전국에서 답지했던 반민특위에 제보했던 그 친일파의 서류들, 엽서들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날로. 그냥 깡패네요. 사실은 명분이라고는 없잖아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명분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있을 수 없는 백주대나의 테러였잖아요. 정부가 저지른 테러잖아요. 친일 경찰들이 저지른 테러가 있고 나서 이제 국회도 들끓고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내요. 참 담화를 자주 내시네요. 담화를 내요. 그러니까 담화를 내고 예. 그다음에 그때 AFP 통신이었던가 그 외신 기자에게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특경대를 해산시켜 버리고 내가 그 저기 반민특위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 가서 조치를 한 거는
전적으로 나의 지시였다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배우라는 걸 아예 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대놓고 건가요? 얘기를 예. 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뭐 독재 권력으로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사실 반민특위가. 근데 경찰들이 가서 거기를 정말 가서 거길 때려 부시고 안에 있는 20명의 직원들을 막 폭행을 가하고 안에 있는 서류를 다 태우고 정말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테러리스트가 하는 어린이들이 짓들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네. 그렇게 담화를 하는 그분의 심리는 도대체는 뭔지 이런 것도 역사의 어떤 그 뒤를 좀 한번 그 사람의 심리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쨌든 야. 담화 정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근데 아니 말이 담하지 그게 예. 굉장히 정겹게 그쵸. 느껴지지 거의 폭력이죠 폭력. 네, 폭력이죠. 그리고 국가 내가 하는데 폭력이죠. 짐이 하는데 곧 국가다라는 그런 뭐 사고방식인 마키아벨리즘의 거죠. 네. 군주론적 입각에서 자기는 군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정도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 반민특위 위원장이란지는 반발해서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직원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피칠갑이 돼서 임원에 있고 서른 다 불탔지.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주어진 민족적 소임을 다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9명 위원들 불러서 10명 특위위원 전원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총사퇴, 네, 결의. 총사퇴로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다시 여론 때문에 또는 국회에서 되살아날까봐 이승만 정권은 이걸 대못을 박는 조치들을 취하죠. 이게 이제 그 하나가 반민특위에 적극적으로 그 반민법을 위반했던 그리고 지지한 국회 내 그 의원들을 이제 조작간첩 사건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정말 지금 전형적이네요. 얘기를 네. 국회 듣다 프락치 사건.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폭력이나 이런 어떤 범죄적인 것은 심화 학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상도 위원장이나 이런 반민특위 네. 위원들이 이 상태에선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우리 총사퇴하자. 딱 그러면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당시 2인 법무장관, 허수아비 하나 법무장관을 씌워놓고.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런 다음 위원들은 이제 친일파 청산 반대하는 사람들 위원들은 그런 사람들 위원으로 앉히니까 실제로 그런 기구는 반민특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회 안에 국회 프락치 간첩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정말 심화 학습돼서 네. 그 이후에 수많은 정권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되풀이했잖아요. 사실 노동운동이든 뭐든 무슨 어떤 것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전부 다 계속 그러니까요. 폭력과 이 조작과 날조로 일관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연출돼 왔죠. 그러니까 그때 국회 프락치 사건은 사실 그것도 과거사의 재조명과 그다음에 다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국회의 몫이 국회의 치욕의 역사니까 그 김학수 국회 부의장을 포함해서 그건 2차 프락치 사건이었는데 그 뭐 노희로 서영길 의원 등 13명을 구속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분이 뭐였냐면 국회에서 남도당 뿌락지로 활동했다. 라는 증거가 거건 별로 조작 이제 없었을 그건 것 뭐 같은데. 예. 요즘 이거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 프락치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 일종의 간첩을 그렇죠. 뜻하는 프락치 네. 예, 국회 아니, 이게 프락치 실제로 왜 작년인가요? 그 영화 1987을 이렇게 보면서 저 이제 고등학교 딸이랑 같이 봤는데 고등학생 딸이 저게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좀 세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가짜 뉴스나 이런 역사 왜곡에 현혹될 수밖에 없을 수 있을 제 것 2살 때 같아요. 일어났던 네. 일이군요. 1987이면.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네요. 그런 민족주의자 또는 임정 여인들 가운데서 어쨌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친일파를 척결하고자 하는 소장포연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프락치를 프락치 몰고. 사건으로 네. 그 선발을 묶은 뒤에 이승만이 개정안을 냅니다. 반민법 개정안 속수무책으로 이제 이걸 해체시키는 네. 법률 개정안이죠. 대못을 박는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특별검찰, 특별재판부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는 그해 10월에 49년 10월에 다 종료된 임무를 다 하고 종료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해 여름 가을에 우리 역사는 정지됐습니다. 그럼 반민특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사실상 그때 들어갔다가 네. 이제 뭐 불기소로 나오고 기소로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따로 그 내역은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예. 처벌 결과는 예. 사실상 처벌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정재 나오는 영화 뭐죠? 이정재가 경찰로 해서 왜그 암살. 암살해서 네. 그게 반민특위에서 지금 잡힌 사람 재판하는 데 약간 그런 그렇죠. 모양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이정재가 풀려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결국 개인적으로 네. 전지현 역할하는 사람이 네. 사적 그렇지. 복수한다라는 식의 내용들인 건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김상덕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도쿄 28 독립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19년 그때 이제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조선 청년들이 조선 청년단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 김상덕 학생뿐만이 아니고 춘원 이광수도 거기에 그 유학가 이광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유명한 네. 문학가. 네. 같이 11명이 이제 그 발기인으로서 이렇게 28 독립선언을 작성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경에 체포돼서 동경에서 1년 동안 도쿄에서 이제 감옥을 살고 나오는데 이광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독립운동가로서 출발했죠. 청년 시절에. 근데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해서 1930년대 들어서는 그 심지어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내노란 뛰어난 문필가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조선에 있어서 그 뛰어난 문필가였는데 조선 민족은 원래 생겨먹기를 일본보다 열등하게 생겼기 때문에 민족을 일본에 맞게 개조해야 되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는 자가 이광수였습니다. 그런 가장 글도 좋은 쓰고요. 재능을 네, 가장 나쁘게 쓴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친일에서 그걸 달리는 정말 끔찍한 친일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민특위에는 주요한 저기로 해서 체포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육당 천함선도 일단은 여러 가지 신체시다 이제 신문학으로서는 참 대가였지만은 일제 말기에 그 친일 활동 변절해서. 변절 예. 친일에 협력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단 반민특위에 끌려왔으면 체포됐으면 특히 그들은 그 문으로서 글월로서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했다든지 뭐 자신의 사과한다든지. 친일행위에 대해서. 예. 근데 육담 천함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5만 자에 이르는 시를 써서 참여록을 써요. 참여록을 썼나요? 예, 그때 반민특위에 끌려와서 5만 자에 이르는 참여록을 써서 내가 친일을 잘못했다고 민족 앞에 사죄를 하는 그 천함선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끝까지 내가 친일을 했던 것은 민족을 위해 했던 거고 애국하기 위한 길이었다. 라고.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를 위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그러니까 아니라요. 그 말하고 비슷하지 예, 않습니까? 예. 내가 반민특위라는 건 반문특위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아까 궤변 얘기했던 예. 실제로 그 김상덕 위원장님 아드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해줬다고 제 예, 기사에서 본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사 보면서 네.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이제 김상덕 선생 아들이 김정륙 씨고 올해 네. 얘도 85세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사에 이런 말이 있던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2대에서 끊기 위해 나는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저 말이 사실 진짜로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어려움을 자기 때에서 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자기가 얼마나 살아온 삶이 되게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를 그렇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기사에서는 좀 약간 적게 나와 있던데 이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기사에 담긴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는 분량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비운의 가족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당시에 반민특위 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이미 친일파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이제 찍혀서 어디를 가도 공격 대상이 됐었어요. 그 아버지 김상덕 선생이.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50년 그 530 선거인가 해서 2대 선거에 고령의 무소속으로 경남 고령의 무소속으로 고향에 출마를 했는데 고령. 저 빨갱이다 하고 하면서 친일파 그 공격을 받은 행동대원들이 공격을 건가요? 해서 선거운동도 못하게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낙선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테러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지경에 이르는 상태에서 몇 달 뒤에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거 김상덕 위원장과 아들 김정육 씨는 이제 어쨌든 서울 시민의 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특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저는 서울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 시각에 동시에 한강철교가 폭파했다는 시각이 자기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갔고요. 빠져나가고. 예, 거짓말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재헌 의원까지 지냈기 때문에 어쨌든 북쪽으로 보면 요인인데다가 어쨌든 한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헌 의원으로서 국회의원까지 지냈기 핵심 때문에 엘리트죠. 핵심이라고 예. 생각해서 피했죠. 그러니까 이제 비원의 근처에 은신처를 두고 피했었는데 결국 이제 인민군이 장악을 하면서 발각이 돼서 납북됐다고 그래요. 네. 납북돼서 1956년에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한 3년 뒤에 네. 그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이제 제북인사 묘역에 안장돼 있고 그거는 나중에 그 남북 이산가족 교류하면서 아들이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김상덕의 아들 김정육 씨는 빨갱이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더 살기 연좌제로 1990년까지 그러니까 뭐 납북 자체를 또 월북 비슷하게 그렇게 그렇게 했었나 보죠. 뭐 월북이라고까지는 안 해서 납북으로 하더라도 반민특위위원장을 빨갱이로 몰았던 데다가 색깔에 덧칠을 하는 거죠. 납북까지 됐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이제 경찰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 중앙정보부가 뭐 군사 독재 여건들이 그러면서 취직도 못 하고 50세까지 그러다가 40세에 어렵게 뭐 대구에 있는 어느 약사분하고 만나서 뜻이 맞아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뤘는데 참 다행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식도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늦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이 또 질환이 있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아들은 그러시군요. 이제 건강에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평생 살아온 삶이 참 파란만장한 기구하시네요. 진짜 이게 보면 이 반민특위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까 계속 이야기되지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낙인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살기조차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 자체 그런 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상 기자님께서 이 반민특위를 이제 취재하시고 또 이렇게 기사를 쓰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반민특위의 가장 기억해야 할 명장면, 우리가 아쉬웠던 점, 뭐 아름다운 장면 이걸 한 장면씩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참 그 어떻게 보면 기대 그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제를 깨져버린 그 반민특위였기 때문에 참 기억할 만한 명장면으로보다 안타깝고 아쉽고 사실 그걸로 우리 이렇게 친일 척결에 그리고 민족정계 회복의 역사는 그때 그해 여름에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 명장면이랄까 그 부분은 물론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굴러갔던 여러 그 어려움도 돌파하고 굴러갔던 그 초기에 그런 장면들은 참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그 뒤에 뭐 그런 것들이 처절하게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명장면은 역사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친일의 주어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주어가 없어져 버린 친일 참 별로 그렇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근데 정의상 기자의 이 이야기가 참 오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반민특위의 못다 이룬 숙제 과제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제 또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지난번보다 한결 정돈된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현대사는 좀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정의상 기자. 이번에는 몇만 부를 예상하십니까? 만만 유튜브. 보라고? 유튜브. 클릭스요. 네. 그거는 모르죠. 저는 뭐 그래도 공약 하나 걸고 가세요. 나 이거 너무 뭐 하겠다 이러고. 저분은 클릭수 같은데 일희일비 그게 하시는 분이 그래. 아니에요. 한번 해줘요. 저번에 6만 부? 6만 뷰? 6만 뷰를 넘으면 뭘 공약 하나 내걸어 주시죠. 이렇게 또 부담을 근데 드리면 6만 뷰가 어쩐지 60만 뷰가 어쩐지 그 의미를 제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다시 보니까. 그냥 모시는 그래요. 걸로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저기 지난번보다 그에 준하는 게 하면 나오셔서 정의상 기자의 개인기 하나 보여주는 것으로
그거 하나 뺑뺑 도셔야 따가지고 되는데. 하나 따서 저희가 선물로 아이고.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신 뭐 가끔 뭐 계획 있을 때 보죠. 뭐 이를테면 현대사 관련해서 하다하게 할 얘기도 많고 일들이 많은데 뭐 돌아온 5.18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5.18 때 한번 또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굉장히 욕심을 내시고 심지어 남의 볼펜까지 욕심을 내서 다 걷어가시는 우리 정희상 기자. 오늘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종 기자, 대박 기사, 정희상 기자. 기자? 기자. 기자.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이상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은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그 숨겨져 있던 많은 이야기들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인 구독 그리고 팟캐스트 유튜브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